김정숙입니다. 예. 2마당까지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마지막 3마당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마당은 저희 임정훈 학술 이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생물학으로 본 생명현상과 주요 64개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저희 조남경 부회장님께서 혼자 떠난 제주 여행 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분자생물학의 센트럴 도구만에서 유전자 DNA에 있어서 RNA에 거쳐서 프로틴으로 가는 분자생물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론 요거가 주요 24개 어떤 관계인가 말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9월달 말쯤에 이번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강의 내용을 한번 듣는 와중에 이제 이게 주역하고 뭔가 연결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한번 짜온 건데, 어쨌든 그냥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 배경 설명하고, 이제 분자생물 요거와 센트럴 도그마하고 24대 관계가 어떨지, 그리고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계속 논문을 썼던 게 수집입계인데, 이번에 이 관계로 봤을 때 수집입계하고 하천대입계가 서로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저희들 특강을 했었는데, 이게 논문도 제가 쓰긴 썼는데, 어쨌든 두 개가 같이 되니까 이렇게 혼합해서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디스커션 부분, 고찰 부분이 있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 올해 23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은 카탈린 카리코라는 분하고 드루 와이즈만이라는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예상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mRNA 백신, 특히 모더나하고 파이자와 바이오텍이 만들었던 그 백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그 백신이 mRNA 백신인데, 이제 그거의 핵심 기술이 이분들의 논문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받게 되면 이분들이 받게 될 거다 예상이 되는데, 예상대로 이 두 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이분도 그냥 어떤 두 분 이 얘기만 들어도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건 넘어가고요. 이제 코로나 백신 플랫폼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이 히트를 쳤던 새로운 게 나온 게 mRNA 백신, 이건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일본 항체 일부분을 주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활성화 시켜서 이건 기존의 백신의 형태였었고요. 아니면 일부의 유전자 부분을 바이러스 벡터라고 하는 부분에 집어넣어서 안에서 발현을 시켜서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mRNA 백신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여도를 받아서 된 건데, 예를 들어 모더나라든지 파이자 바이오텍이 했던 mRNA 백신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노백인데 얘 불활성화 백신이니까 예전에 통상적인 그런 백신이 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벡터에다 실어가지고 넣어서 활성화시켜서 갔던 기존의 방식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것들도 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mRNA 백신을 얘기하면 이제 모더나하고 파이자 백신 두 개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mRNA 백신은 어떤 거냐면, 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의 그 세포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을 요거를 몸에다 주입한다는 거죠. 그거에서 면역대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빨리 이제 반응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키 특징은 이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기 전에 나중에 이제 말씀 DNA에서 메신저 RNA라고 하는 그 부분, 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메신저 RNA를 지질에다 입지에서 집어넣어서 체내에 넣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세포에서 그 mRNA에서 프로틴을 만들어서 표현을 시키니까 세포 주사를 맞는 그 개인의 세포에서 주입된 mRNA를 단백질로 발현시켜서 활성화시켜서 하게 된다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 기술에서 가장 두 가지 기술의 해결 과제가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 mRNA가 외부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외부의 물질의 단백질 메신저 안에 주입을 했는데 이런 게 몸에 들어가면 이상 면역 반응, 쇼크 반응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해결한 게 해결한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RNA에서는 그 헥사린을 할 때 A, G, C 원래 그 DNA에서는 T가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사리 우리딘을 쓰는데 여기다가 슈도 우리딘이라고 해서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요걸 쓰게 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서 몸에 주입을 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그 기술 부분이고 남은 또 하나는 이 RNA를 세포에서 주입해 들어간 세포라고 하는 그 막 부분이 좀 지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요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게 되게 좀 힘든 기술 분야였었어요. 이번에 이제 지질 나노 입자에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 이 기술이 여기 탑재가 돼서 이게 DBS죠. 드러그를 딜리버리하는 시스템 형태인데 요거가 여기에다가 이 메신저 안에 집어넣어서 주사를 해서 들어가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조성을 어떤 조성을 하는가에 따라서 특허나 이런 기술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막 미국에서 소송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해서 이 기술을 쓰는 것 부분하고 이 나노 파티클 이 부분이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어떤 제품하고 뭐 이렇게 특허가 걸리고 해서 뭐 지금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5년도 논문이다. 이게 두 분이 이제 드루 바이스만 펜실베니아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교신저자로 되어 있고 일제저자로 카타린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논문이 요것과 관련된 내용에도 논문이고요. 그게 이제 특허로 출원이 됐죠. 그래서 2005년도 들어가고 2007년도 국제 출원을 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게 가지를 치는 걸 유럽도 이건 전 세계가 아니라 국내도 한 두 번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는 이제 미국에서는 2012년도에 받았네 결국은 이제 많은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아주 넓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특허 받은 내용인데 이게 특허 내용이에요. 이 특허 내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내용이 뭐냐면 포유동물 세포에다가 포유동물 세포에서 어떤 특정의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뭘 투여를 한다면 그 세포에다가 변형된 RNA를 투여, 어떤 특정 그 단백질을 코딩하는 변형된 RNA를 투여해서 소정의 단백질을 세포에서 발현시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mRNA, 그 RNA는 슈도 우리딘을 쓴다. 라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보게 되면 이 우리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뒤에 백본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면전고리 해야 되나? 여기가 H인데 여기 NH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다른 거죠. 뉴트로기가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 변형된 것은 여러 가지 뭐 명세서 안에 특허 명세서는 여러 가지 정도가 가능하다는 게 쭉쭉 나와야 될 텐데 모더나하고 파이저 쓰는 거는 이 여기서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백신 썼다고 합니다. 이게 H가 아니라 메칠기가 CH3가 들어갑니다. 요거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특허의 이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특허들이 모더나든 독일의 바이오텍 파이저는 이 라이센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이 특허가 2017년도 만료가 되는데 나라마다 조금 구체적인 날짜가 좀 다르고요. 왜냐하면 특허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특허 보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얼마를 규정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 특허를 낸 다음에 그때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을 때 그 연구실에서 같이 일을 하셨는데 스피노프 해가지고 벤처를 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 펜실 대학에서 특허권 소유자하고 있었는데 아주 헐값으로 이 회사들을 팝니다. 왜냐면 그 당시 mRNA 리고 테라피스 때 되게 헐값으로 샀다고 얘기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셀스크립션 그거에 잘 사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이분은 아까 카리코라는 부분 결국은 독일의 바이오텍의 지금의 기술부서장으로 가 계시고 이분은 계속 연구만 하시는 그 여자분 90년대 초반부터 이 RNA 연구만 계속 드립답 하신 분. 그러다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대학교에서도 또 펀딩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한 교수가 그 교수 자리도 뭐지? 그 펀딩이 안 돼가지고 이제 잘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분이 받아줘서 거기 연구실로 가서 교수는 이제 안 하고 난 연구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내 연구실로 가서 연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이 작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연구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독일의 바이오텍에 가서도 거기서도 뭐 영어도 이런 쪽 안 하시고 계속 그쪽에서도 계속 부사장이긴 하지만 그쪽 계속 그걸 하시는 거죠. 그리고 CTO 같은 거 계속 그분 연구를 하고 싶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90년도 초반 그때부터 RNA 연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의 그 논문이 아주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창업할 때 그때 다 9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백신을 시작한 게 아니라 mRNA 가지고서 항암 백신을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RNA 연구는 한 30년 정도 된 프로젝트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연구가 이제 히트를 친 상황인 거죠. 예, 그게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분자생물 센트럴 도구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중심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요곡하고 주요 유지사하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그건 한번 보시죠. 일단 세포가 있게 되면 이제 생물학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업으로 들어가면 세포에 보면 이제 핵이 있죠 중간에. 그 안에 이제 염색체가 23쌍이 있습니다. 쌍으로 있으니까 23개가 성염색체는 XY니까 총 합치면 X가 합치면 24가지 종류의 염색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조금씩 크기도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식의 염색체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막 꼬여져 실타래처럼 꼬여져 있는 거 이게 쭉 풀게 되면 한 2m 넘는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쭉쭉 풀게 되면 쭉 풀어서 중간에 단백질이 막 잡아주는 단백질도 여기 있는데 쫙 포게 되면 핵산 DNA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유전자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의 책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세포에서 인간의 유전체 게놈이라고 하는 건 진 유전자라고 하고 크로모좀 유전체 그 부분을 합친 거죠. 유전체라고 얘기하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놈을 하나의 책으로 본다고 한다면 염색체가 각 23쌍 있다고 그거 각각 하나의 챕터 이렇게 23개의 챕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전자가 한 2만 개, 4만 개? 유전자 여기서 얘기했던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그걸 얘기하는데 뭐 2만 5천 개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거는 뭐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전체 유전자의 양에서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는 한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제일 처음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될 2003년도인가 완료했다고 했을 때 92% 정도를 완독했다고 했을 때가 처음에 시작했다면 10만 개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줄여줄여 가면서 지금은 요즘은 최근 첩보 한 2만 개 정도밖에 19,000대 2만 개까지 15,000까지도 위키피디아 어제 봤는데 15,000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비생충하고 별 차이 어쨌든 간에 많은 양 중에 아주 일부분만이 단백질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보게 되면 이 글 중에서도 보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유전자가 엑손이라고 하는 부분과 중간에 인트론이라는 부분인데 엑손이 이게 결국 나중에 단백질을 만들어간 일부분도 중간중간에 중간 광고처럼 이렇게 인트론이라는 게 많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읽어진 다음에 다 짜집기를 하거나 엑선으로 딱 해서 단백질로 나오는데 그걸 다 빼고 나면 그게 핵심되는 부분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유전자로 안 되는 부분을 정크 DNA라고 해서 쓰레기 DNA라고 했죠. 그거 기능이 모르는 걸로 봤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막 밝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 단백질로 가지는 않지만 RNA 형태로 뭔가 유전자가 발현됨을 막는다든지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RNA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관련돼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센트럴 도구입니다.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왓슨하고 크립이 1953년도에 DNA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크릭이라는 사람이 아마 물리학자인가 그랬던 거 있죠. 그건 생물학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이 도구만을 1970년도에 DNA하고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중간에 메신저 RNA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상보적인 걸로 해서 메신저 RNA를 거쳐서 프로틴을 간다. 뭐 이렇게 하는 아주 물리적인 부분도 이렇게 유전 현상을 가장 핵심 이론으로 이렇게 분자생물학에서 이렇게 정립을 시켜놨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DNA가 이중 나선 구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던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DNA 이게 DNA라고 치게 되면 뭐 AGCT 이렇게 뭐 핵산 이렇게 이게 뭐 이런 걸로 계속 핵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상부적인 연결이지 이거죠. A에는 T가 있고 G에는 C가 연결이 강한 결합을 가지게 되고 이게 다 수소결합으로 돼서 그래서 G가 되고 이게 C가 되고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치면 반대쪽에 T가 있고 G가 있으면 C가 있고 C가 있으면 G가 있을 거고 T가 있으면 A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부적인 연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싶은 둘 중에 하나가 템플릿이 되는 거죠. 백본이 돼서 이 둘 중에 둘가 다가 하는데 하나만이 센스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많이 만들 일으켜지는데 이게 센스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에 상응하는 RNA가 만들어지죠. 그 정보를 이제 메신저 RNA가 하는데 요게 핵 내에서 이렇게 전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AGCT가 되게 되면 만약에 AGCT가 이게 DNA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효소가 붙어가지고 뭘 만들냐면 T가 아니고 T 대신에 U가 되겠죠. 여기는 RNA에서는 T 대신에 우리딘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C가 되고 G가 되고 A가 이렇게 되는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에 기초해서 단백질이 이제 갖다 붙여지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DNA에서 RNA로 센트럴 도그마에서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고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메신저 RNA가 나와서 세포질을 간 다음에 이 핵산이 3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배당입니다. tRNA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가 예를 들면 3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경우 수가 4가지가 있겠죠. 뭐 U가 있고 A, T, G가 있을 테니까 여기도 또 C, G, 뭐 A, U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니까 각 한 자리 세개에 달고는 4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4개 하면 64의 경우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밖에 없어요. 4개가 필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수트 보면 이게 예를 들면 CA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T가 오든 A가 되고 나머지는 동이 중복이 돼요. 64가지의 경우의 수에 20개의 아미노산이 배당이 되고 아미노산이 한 2개 이상이 뭉쳐 결합이 되면서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역과 가만히 멀리 들어왔는데 이 다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많은 숫자가 좀 많이 나오죠. 3이란 숫자도 나오고 64란 숫자도 나오고 좀 숫자적인 개념은 4란 숫자도 나오고 수간 숫자. 그러니까 수간 주역에서 얘기한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DNA를 봤을 때 상부적으로 2개의 이중 나선이 갖다 붙는데 이게 꼭 음과 양의 결합 같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 상부적인 결합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A와 T하고 G와 C의 관계는 그렇죠. 내가 이게 요거의 결합은 수소 결합 강한 결합이긴 한데 그 강한 결합은 우리가 보는 음양에 상응하는 결합에 해당하는 거고 희한하게 4가지가 있어서 이게 사상하고 얘기하기는 좀 연결은 좀 무리한데 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 2개에서 4개의 사상적인 보이지 않는가? 뭐 이게 가고 그 다음에 희한한 게 이게
세 개 핵산에다 아미노산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꼭 소성계와 대성계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할 게 이제 수직입계인데 수하고 지하고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수직입계인데 이 음양이 세 개의 신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이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요거에 하나, 두 개의 소성계가 겹쳐진 게 대성계 그것처럼 이 코드가 여기서 되는 이 코드 하나 20개 아미노산이 예. 8개에 해당할 수 있겠다. 8개에 해당될 수 있겠고 64개랑은 88, 64인데 여기는 더 많게 되겠죠. 여기는 20개니까. 근데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이 2개 이상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숫자가 몇 개 붙는가가 어떤 구조로 붙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걔네들이 폴딩이 되는가 뭉쳐져 있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화나 다양성은 64개에서 하는 거가 훨씬 많겠죠.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좀 그래서 이제 여기 코에 튀어서 나온 게 이제 생명현상의 이 센트럴 도구마하고 밑에 주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음양이라는 것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상, 뭐 소성계, 대성계 이런 것들을 써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손으로 그렸는데 그 다음이 이제 수지백계하고 화천대역계로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가능성을 본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DNA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DNA라고 이제 이중 나선 구조라고 본다면 여기에 수지빗계라고 하는 하나의 나선이 여기에 상응하는 게 요거 반대가 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대학계라. 대합이 되네. 반계가 아니고. 단계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여기 음에 대한 양에 대한 양양양이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불이 되는 화가 되고요. 그다음 하늘 화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천 대육계가 됩니다. 이거는 수지가 되니까 수지가 돼서 이건 빛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이 세포 안에 수지빛계가 있으면 항상 수지빛계에서는 항상 하천대역계가 같이 쌍으로 움직인다. 라고 한번 이게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순서라는 아니요. 그 지역적인 대제는 처음에 제일 걔의 순서대로 나와. 순서에 대해서 순서가 그 순서가 강원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책을 읽어나갈 때 석계전에서 석계전에서 보면 차례. 순서를 어떻게 네. 짜는가를 봤는데 수집있게 나오면 하천대교는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게 간혹 한두 개 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64개에서 이렇게 쌍하면 32개 쌍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런 개념으로 수집있게 하고 하천대교가 일단 연결이 되겠다. 일단은 요 기호 디지털 기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수집있게 하고 하천대교는 상호적인 관계라서 해석을 한다면 수지빗계를 해석할 때 하천대역계도 같이 보고 하천대역계를 볼 때도 그 수지빗계도 한번 같이 보는 거의 해석 방법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하나 의문이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RNA, 메신저 RNA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DNA에서 하나가 달라진다면 하나를 기초로 해서 메신저 RNA 만들어내죠. 뭐 예를 들어 수지빗계가 됐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천대역계 거의 상응하는 T가 U로 빠지는 거 말고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지빗계가 기준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화천대역계를 거쳐서 수지빗계가 나온다. 마치
새와 용처럼. 거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지빗개가 내가 채가 되는데 그것이 발현이 되고 뭔가 활동으로 활성화해 될 때는 화천대유라는 거를 거쳐서 그게 그러면 화천대유가 나온다라는 거죠. mRN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전사를 해준다는 전달을 하고 단백질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우와. 그래서 이제 재밌다. 수지빗개하고 이제 화천대유는 그렇게 가고 그러면 재밌다. 단백질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 개수 어떤 게 조합이 되어 있는가하고 어떻게 뭉쳐졌는가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64개를 해석을 할 때 그 뭐 예를 들면 수지빗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수하고 뭐 지 이렇게 뒤에 상하의 구조 그다음에 한번 옆으로 놓는 요 정도 요 정도 뭐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뭉쳐놓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그래도 폴드 해가지고 AI 돌리고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입체적으로 구조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위아래에 있는 구조하고 그냥 평면상으로 봐서는 옆에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밖에가 물이 있고 안에가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3차원적으로 지역의 소성계 두 개를 그 관계를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단백질 같은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수지빗개가 수하고 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게 두 개뿐만이 아니라 뭐 이게 두 개가 더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가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수지기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맞아요. 밑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단백질 만들듯이. 단백질 새끼 만들듯이 치듯이. 새끼치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한 쌍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두 쌍일 수도 있고 세 쌍일 수도 있고 뒷부분 땅 부분이 더 넓게 더 붙을 수도 있고 아까 오글씨는 강의할 때도 분자식에도 옆에 더 붙잖아.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큰 굴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두 개 소성계도 두 개라고 하는 거에 어떤 틀에 갇히지 말고 그것도 더 확장될 수 있고 그 구조라고 하는 것도 그 상하와 좌우만 보지 말고 좀 더 입체적으로 구의 형태로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별의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어떤 다양성 부분이 어쨌든 간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주역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되게 확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설명한 거고 왜 그러면 이 빗개하고 대역개가 그럼 의미적으로 이거는 디지털 부호로 본 건데 이게 의미적으로도 되느냐라고 한다고 보면 일단은 빗개는 이렇게 되고 하천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빗개는 어깨를 맞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땅에 물이 싹 스며들듯이 엄청 간격 없이 아주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친밀하고 친교하고 인간관계 뭐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움을 주 그렇게 뭐 이렇게 친밀한 관계는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주는 관계 솔직히 뭐 도움을 줘야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친밀함이 있는데 이 비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친밀한다는 거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핵심 단어로 되고 있고 화천대는 말 그대로 이제 크게 가지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게 아주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이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잘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갖춘 넉넉하게 갖췄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하늘 위에 해가 있는 거니까 아주 멀리까지 조명하는 거죠.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의 아우라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가진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수지빗개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누구하고 친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많이 가져야 되지
안 가지면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뭔가를 줄 수 있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거가 대인 상태에서 인간관계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빅계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어떤 대유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필수 요건처럼 하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천대유의 개념에서 본다면 일단 내가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뭐 지혜를 가지든 뭔가를 많이 가졌으면 이 빅계는 조금 이런 의미죠. 여기서가 돕긴 돕는데 이런 의미예요. 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리더의 입장인 거죠. 예전처럼 이게 임금이 되고 이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 강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애민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가 이 사람들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와주고 그런 리더이고 공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식으로 많이 가진 사람은 이런 식의 어떤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 마음을 또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내가 갖추어야지만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서로 서로 왔다 갔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또 생생지도 제가 요즘 하는 그 생생지도가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사랑이라고 자비인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서로 의미가 통해서 이거는 그냥 그 구호적인 측면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의미적으로 괴를 해석할 때 이거를 볼 때 이것도 같이 봐주면 그죠?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고찰 디스커션을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럼 이거는 이제 수집 있게하고 제가 화천대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이제 끼워 맞췄는데 다른 괴에는 적용이 가능할까 이게 쭉 가는데 지체될 게 이런 것들은 워낙 그런 거 빼고요. 재밌는 건 수천수계하고 화지진계가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는 일단 의미 자체가 무리야. 자, 새로운 계사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스계쌤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화지입니까? 재미인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늘 위의 물인데 그거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구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릴 숫자란 말이죠. 근데 이건 화지는 뭐냐? 땅 위에 밝으면 이게 해가 막 떠오르는데 이게 나아가고 밝으면 나아가는 건데 나아가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의 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아갈 걸 대비하고 지금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고 이 나아가는 사람은 또 항상 너무 나아가면 항상 눈을 지켜 또 때에 따라서 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기다림과 나아감은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의미? 네, 그런 거. 스계쌤이 개념 그대로 지금 반응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책에서의 순서는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또 쌍을 지어보면 또 그리고 또 하나 천수성계가 있는데 나가네. 천수성과 지화명예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천수성은 저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어때? 이거는 송사예요. 소송하고 다툼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는 지화니까 땅 밑에 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밝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의미란 말이죠. 아무나 싶어요. 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혜롭지 못할 때 싸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우면 그 송사는 없겠죠. 두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송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사가 있다고 했을 때 항상 지하명의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지하명의를 하면 누군가와 나가 다툼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4개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이렇게 세트를 한번.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즘 이제 아까 센트럴 도구만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부분도 그 70년도 나온 거고 이제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핵심 이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는 2%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체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되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데 어떤 사람은 발현인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얘는 괜찮고 얘는 안 괜찮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후성 유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경험이나 학습이나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아까 같이 뭐 RNA 단백질이 아닌 상태에서 뭐 유전자 조절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게 뭐 우리가 항상 본 거는 때와 상황에 맞게 뭐 이런 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같고 뭐좀 많이 연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사고의 전환 예를 들면 아까 그 핵심 이론에서 유전자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틀이라는 것보다는 중간에 여러 가지 학습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 다른 것들의 뭐그 조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역에서도 64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하나의 마치 DNA나 단백질 같은 하나의 2%에 해당하는 그 정도고 결국은 변계가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 이거는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순간에 내가 수직 있게를 괴를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거는 한 시간 뒤에는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때와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한 달, 1년 이게 아니라 어찌보면 매일매일 바뀌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역의 점괘나 이런 걸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그 때의 이 변화라고 하는 더이 괴 중심이 아니라 그 변해가는 괴 중심. 그래서 내가 더 주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 해보았으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아, 새로운 임정근 예, 학술 이사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자,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이사님 따옵시다. 저도 그 코돈 그 64개 있잖아요. 아, 이게 전부 뭐밖에 못 나도 이거 논문을 의견 보면서 이렇게 하고 64가 같다 했는데 전혀 또 풀어서는 거는 전혀 좀 다르네요. 근데 지금 끝에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맨 끝에 어, 그 DNA가 2%밖에 없고 나머지 98%가 지금 그게 뭐냐 그게 아니라 버리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엄청난 정보가 있다. 우주에서 보면 뭐 흑채다. 아주 많은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많이 캐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라고 밝혀져 있는 그 DNA는 64개. 그렇지만 그걸 변할 그 무의미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나머지 그 98%의 유전자 물질과 같이 본다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센트럴 주역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제 제 업무가 이제 바이오를 하고 있고 뭐 뭔가 특허를 하다 보면 가장 조금 논문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한 1개월 안에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그러다 보니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지금 우리가 mRNA 백신만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mRNA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임상 3상까지 하는 것도 뭐 항암 백신도 나오고 해서 모든 치료 분야 쪽에서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RNA라고 하는 이런 mRNA 이런 얘기 부분 좀 익숙해 있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백신들이 mRNA 백신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많이 듣게 되는. 교수님한테 딱 도움되는 말씀 아닌가요? 근데 그 어떤 사고를 기존의 틀에서 바꾸어서 네, 역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니, 지금 말하면 아니 바이오 쪽에 실제로 현재 아마존의 서플리먼트 1위 제품을 개발한 그 경북대 그 교수 리타이한 친구인데 친구가 현재 그 서플리먼트가 이렇게 그 체지방 감소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아들도 그거를 직구를 해서 먹은 다음에 실제로 엄청난 그
효과가 있어요. 요새 뭐그 뜨는 그 말인가요? 현재 아마존에서 1위예요. 현재 1위인데 네. 뭐 그 문제 뭐냐면 식물에서 추출한 돌레라는 식물에 추출한 특정 성분을 이제 어떤 약간 어플리케이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그 허태린 교수는 이쪽 관련 분야에 30년간 연구를 했고 뭐 이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2억 뷰를 가진 미국의 대단한 사람이 그걸 팔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질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작업을 지금 얘기 중이에요. 그게 한번 다음 도움 받아야 되겠네요. 저희 사무소가 바이오 전문이라서 어, 제가 그거 하나 내 아니 인터넷에 허태린 교수 치면은 쫙 나와요. 카테린이요? 허태린. 카테린 교수님. 예, 대단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임생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저런 주장을 한 게 누구냐면 김석진홍이 돌아가신 김석진홍이 저렇게 주장했거든요. 원래는 우리 개가 이제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64개를 배열한 게 보면 배합계로 돼 있는 거는 그 이걸 뒤집어도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큰 개나 공개. 이제 그게 8개에다가 몇 개가 됐습니다. 지금 요거는 일종의 배합계인데 뭐 이걸 또 착종이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김석준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이걸 만약에 배합계라고 이거 용어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저 배합계라 그런다면 뒤집어진 거는 이제 도전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에서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줘요. 네. 좀 처리가 나오는데. 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어, 그분이 어느 건 하나는 그리 도전계 하나는 뭐 현재 어떤 사항을 진행하는 걸 보는 것이고 또 배합계는 뭐 과거의 어떤 걸 관찰하기 위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책, 그 중국 강의 책 보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그걸 자연과학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니까 완전히 새롭게 또 이해가 되네. 근데 맞는 이야기 어차피 음량이거든요. 음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지금 말씀하신 98%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64개만 논하지만 금방 말해 도선계냐 아니면 배합계로는 볼 게 아니고 개 하나를 상이 힘들면 개 하나를 바꿔보는 거. 양뼈를 음뼈를 바꾸면서 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주역이 몸이거든요. 그래서 저 뒤집어지는 거나 반대되는 것만 하면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개표 하나를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이 힘들 때 내가 어떤 상에 있냐에 따라 그 상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 개를 하나 바꿈으로 해서 새로운 표를 바꾸는 표를 바꾸면서 개가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는 새로운 어떤 지침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 92%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효 직계라고 하면 효 하나 예, 바뀔 때 예, 그 예. 부분이 예. 이런 것과 또 예. 매칭이 돼서 예. 그게 일종의 돌림면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 미스매칭된 게 돌림면이잖아요. 네. 이거 지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잠깐 좀. 그럼 내가 파일을 보내. 아니, 거기서